국민의힘 신임 김기현 대표의 당직 인선, 이른바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 인선이 이루어질지 관심이었는데요. 당의 살림살이를 도맡는 주요 당직인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서 친윤계 의원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전 비서실장의 사망으로 이 대표의 책임론이 또다시 부상한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김기현 신임 대표가 다시금 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총평을 조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평가 중에 하나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심으로 시작해서 윤심으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할 통치 체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오늘 인선 내용도 보면 뭐 그 관점과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내년 총선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살이 걸린, 만약에 총선 승리하지 못하면 뭐 바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2024년 내년 총선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당직자도, 주요 당직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함께 해왔던 분들을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아마 오늘 만찬에서도 그게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투영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와는 뭐 큰 차이는 없던 그런 인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 새 지도부의 첫 인선은 이른바 친윤계들과 함께 차기 총선 과정에서 힘을 합치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강대식 의원, 그러니까 친윤이 아니라 따지자면 유승민계 의원이 내정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연대 포용 탕평을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친윤 인사로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상대방 진영에 있는 분을 이제 기용한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은 아예 이번 경선에 출마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의 캠프에 어떤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구 지역이에요. 지역구가 대구인데 그 부분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연대 포용 탕평의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긴 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이 무슨 목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분이 당의 그 이른바 주류 목소리에 네. 비판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 지금 경선은 윤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 통제력을 확실히 한 전당대회였고, 뭐 그게 당원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당원 투표 100%로 당원 당심을 바꾼 거 아니에요. 네. 경선 룰을 바꿨던 것이고, 그게 이제 주요해서 과반 투표로 이제 1차 투표에 그친 거였단 말이에요. 결선 투표 안 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문제 이제 지금 글쎄요. 그래도 지나친 친정 체제 말고 조금 다른 색채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무총장의 이철규 의원, 그리고 저기 전략부총장의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의 배현진 의원은 이미 다 예상됐던 것들인데 한 명도 이제 어긋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는 어쨌든 당을 선거를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책임하에 치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당정일체로 가는 건데, 당정일체가 꼭 나쁘다 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식의 대통령이 당을 거의 뭐 장악이란 말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책임하에 치르겠다라는 게,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과연 당대표가 집권당 여당의 집권 여당의 그리고 집권연대 한 축인데, 집권연대 한 축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몫을 낼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이 인사들로 볼 때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일단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당정일체 체계인 건데, 최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당정 분리와 당정 일치라는 이 두 가지가 충돌했었는데, 2004년 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당정 일체는 유신의 잔재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재임 중에 단 한 번도 집권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실현을 했고요. 실천을 했고. 근데 당정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도 많아지고 결국은 나중에 뭐 좀 안타까운 일이었었지만 2007년도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려 대통령 선거 10달을 남겨놓고 자기가 만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탈당이 아니라 압박을 해가지고 탈당을 한 것처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야, 이 과도한 당정 분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김기현 체제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어느 수준까지 당정이 일체되는 것이 책임 정치와 당내 민주주의에 부합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좀 봐요. 다만 우리 정치학을 전공한 저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뭐 단순하게 지명직 하나 놓다고 해서 연포탕이 그냥 끓여지나요? 제가 볼 때 오늘 오후에 그 네. 안철수 의원을 좀 만난다고 하는데 연포탕의 핵심은 다원성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당원들이 적극 참여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드는 김기현 대표, 그리고 수도권 중도 민심을 표방했었던 안철수 후보, 그리고 정통 보수층을 대변한다는 황교안 후보, 그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고 하는 천하람 후보, 이 각각의 후보들이 대표하는 계층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좋은 징조인 거예요. 자, 끝났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친윤 체제로 가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참여했었던 모든 분들도 같이 함께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김기현 대표의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의 큰 역할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도부랑. 그럼 당대표하고 이번 경선에서 참여했었던 분하고 대통령하고 왜 못 만나죠? 같이 만나, 그거를 김기현 대표가 오늘 건의를 해서 같이 만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같이 참여했었던 윤심 이외의 다른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도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연포탕이지. 뭐 지명직 한 사람, 이 사람이 뭐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정확하게 의정 활동을 아주 그 얼마나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생소하신 분이신데 이런 분 한 분 뭐 지명직을 했다고 연포탕이 됐다고 한다면 뭐 연포탕은 뭐 몇 번이라도 끓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뭐 승자니까 어떻게 하면은 당을 다원 민주주의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이게 바로 민주당과도 차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해서 공격을 많이 받으면 여기는 뭐 윤석열의 국민의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좀 새로운 정치 개혁의 모습을 저는 김기현 대표가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사실 포용이라고 하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동안 전당대회 때 레이스를 같이 뛰었던 이 4인 4각구도 후보들뿐만 아니라 또 이준석 대표까지 그렇습니다. 다 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네네,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총선은요, 이게 결국 만만한 총선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민주당이 저렇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있다고 하지만 통상 총선 4, 5개를 남겨놓고는 다 정당 개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거예요. 중간평가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응징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원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에 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같이 뛰었던 안철수 의원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오전에 김기현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같이 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안 의원이 어떤 자리를 좀 맡게 될까요? 당장 어떤 뭐 당직이나 어떤 뭐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국무총리도 안 하고 장관도 이제 안 한다고 했었고 말이죠. 문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대표했던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당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살려내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하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경선 과정을 우리가 복귀해 본다면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때 지지율이 1위였잖아요. 그리고 당원 개정에서 룰을 바꿨고 말이죠. 경선 규칙을 바꿨고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 뭐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정책 얘기 한마디 했다가 또 사실 밀려났고 물론 대통령실과 조율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은 합니다만 속내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었겠어요. 이런 상황이고 이준석 전 대표 뭐 나름대로 성상납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 경선이 치러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이제 상황들 일련의 그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의도들로 비추어 볼 때 물론 추정하는 겁니다만 당은 사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당이전 됐다고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나 다양성을 같은 말씀 김 교수님 같은 말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의 다양성의 문제. 그 연포탕이라는 말은 참 좋은 얘기예요. 연대와 포용과 탕평 그것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눌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당에서 주류 세력, 이른바 친윤 그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룹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포용의 자세거든요. 우리가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또레랑스 정신이에요. 또레랑스라는 것은 뭐 단순히 관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상대방과 내가 다를 수 있다. 그게 이제 또레랑스인데 그게 이제 연대와 포용과 탕평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인선으로 볼 때는 인선이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향후 이 김기현 호가 나아갈 방향의 메시지거든요. 인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강대식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예상했던 바람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당이 과연 제 몫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공천과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공천권은 사실은 당의 지도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당에 누가 대통령실의 정부나 정책에 당정에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른 몫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유권자 특히 수도권이나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나치게 국민의힘이 우경화한다, 과도하게 보수화한다. 말하자면 천하람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중도 개혁적 모습을 냈던 사람들이니까 특히 천하람 후보 같은 거 그랬죠 이번에. 이런 부분이 잘 포용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이 너무 한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다. 우리가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많이 인용하잖아요. 하버드대학 교수들이 쓴 책. 거기도 그게 나와. 이건 뭐 당내 문제는 아닙니다만 민주주의 위기는 상대를 적으로 인식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교수들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김기현 대표의 역할인데 그동안에 김기현 대표가 작년 12월에 아주 낮은 지지율에서 이번에 3월에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실의 지원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연 김기현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네. 되게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오늘 2시에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랑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가장 핵심은 안철수 후보가 경선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을 고소 고발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취하하거든요. 모든 그 고소 고발을.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 했었던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그리고 대동단결해서 좀 국민의힘이 하나로 되겠다라는 그러한 만약에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첫 만남인데 굉장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통큰 나름대로의 정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그 회동의 결과가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아마 근데 오늘 2시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아마 원론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뭐 김기현 대표도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단지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친윤 주류에 이제 편입된 분들이 과도하게 상대방 후보들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 승자들이잖아요. 일단 친윤 그룹이 승리했으면 친윤 그룹답게 당의 주도 그룹답게 상대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안철수 의원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은 당은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2시에 뭐 김기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좋은 얘기 할 겁니다. 아마 다 좋은 얘기 하지만
향후 자꾸만 최고위원들이 너무 대통령실 의식해가지고 과도하게 비판적인 모습을 낸다면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과거에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했던 상대방 후보들에 대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예. 참 오늘 오후 2시에 향후 연포탕의 초석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 총리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대형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미국 뉴욕 증시 출렁이면서 글로벌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파산과 관련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기현 대표, 안철수 의원과의 오후 2시 회동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 두 분은 모두 통합의 정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내일은 또 황교안 후보와도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계속 같은 흐름으로 흡수하는 정치를 보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가 1차 과반 득표를 했지만 표를 보면은 결국은 53대 47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7%는 결국은 비윤이라고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안철수, 천하람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47%를 방치한 상태에서 53%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철수, 뭐 천하람 아니면은 뭐 황교안 후보를 만나겠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메시지를 갖고 단 한 문장으로 국민들에게 공감과 그런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게 바로 리더십의 요체인 거예요. 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얼마만큼 김기현 대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많이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또 안철수, 천하람 이 후보들도 패자니까 승자를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미덕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저는 회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동이 끝나고 나서 주는 뭐 누구나 다 하는 메시지 가지고는 그걸 회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회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나름대로의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리더가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진짜 연포탕에 대한 실천의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나름대로 빠르게 항보한 거가 좋은 게 집권당 지금 그 국민의힘의 역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막 패자가 막 한 달 동안 막 안 나타나고 막 그랬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계섭 대표하고 이재호 당시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었는데요. 그럼 뭐 졌는데 뭐 이렇게 산에 가시고 절에 가시고 하니까 또 찾아가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런 게 많았었는데 바로 이렇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아마도 안철수 의원도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가 비주류로 남는다는 게 과연 이득이 될 건가요? 같이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오히려 그래도 한 25% 정도의 당내 지지가 확인된 것도 많잖아요. 당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데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다. 통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것이 또 김 대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짚어주셨는데 사실 두 분 모두 앞서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고발까지 했고요. 황교안 후보는 또 막판에 좀 전향적으로 가장 김기현 대표에게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 이들과의 화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풀어내는 데 있어서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승자가 다 끌어안으면 돼요. 결국. 네. 경선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혹독한 검증도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아주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도 해요. 그게 원래 선거 아니겠어요. 단지 그 부분이 선거 끝나고도 계속 적대적으로 남으면 이제 그거는 분열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단 승자가 껴안아야 돼요. 승자가 껴안고 지금 황교안 지금 대표가 또 전 대표가 한 얘기가 황교안 지난 후보가 한 얘기가 이번 이제 경선이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 얘기 자꾸 하게 되면은 승자 입장에서 껴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황교안 전 대표가 어떤 확실한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이번 경선이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까 잠깐 제가 기사 보고 왔는데 근데 그 주장이 한 번 정도 일회성이 그치면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거 끝나고 승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거나 승복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논거인지 모르겠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승자와 패자 간의 어떤 화합, 이른바 포용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안철수 의원은 그거 취할 것 같아요. 네.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야 안철수 의원도 당내에서 역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서로의 비난했던 거 이런 것들 뭐 어느 선거는 그런 게 없나요?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이제 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고 있을까가 전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그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직격을 했거든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단일화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폄하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 가지고는 당이 화합을 이뤄내기 어렵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뚫고 나가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당도 괜찮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더 넣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김기현 대표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지나치게 의존했던 거 그 경로 의존성으로 계속 간다면 저는 상당히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통합의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른바 친이준석계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던 4명의 천하용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입니다. 공천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예 극단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서 또 나가는 방향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크게 3가지죠. 네. 하나는 끝까지 이제 뭐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서 그리고 반윤이죠. 그 행보를 하는 거. 굉장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총질을 해야지 내가 뜬다. 근데 그러한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한국 정당사에서는 가끔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나름대로 친 이준석계를 더 똘똘 뭉치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뭐 이번에 전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20만 표 정도를 얻고 그런데 한 7만 표, 천하로 7만 표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의 정치를 보는 판단과 분석이 얼마나 틀렸느냐를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이준석 전 대표도.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마지막에는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주지 않으면 탈당을 해서 수도권 신당을 만들겠다. 거기에 뭐 유승민 포함해서 뭐 이준석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천하람 이 지금 이준석계 제거할 테면 한번 해보라고 우리 천하람 전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성숙하지 못한 정치다. 제가 결국은 부족해서 졌습니다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개혁적 보수를 얘기한다는데 자기 입에 이준석계를 얘기할 수 있나요? 개파 정치를 하면서 개혁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인가요? 본인은 철저하게 개파성을 보이면서 겉으로는 나는 개혁하겠습니다라는 게 맞나요? 그 천하람 후보도 이준석 전 대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책임 당원들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심은 우리한테 훨씬 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당원들의 지지를 못 갖고 어떻게 정당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나요? 더욱더 성찰해야 된다. 더욱더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나중에 이제 공천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앞으로 한 10달 지나고 네. 나서 되니까 지금부터 뭐 공천을 주느니 안 주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비생산적인 그러한 논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너나 여나 뭐 야나 충돌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당내에서도
어떻든 간에 하나 함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승자나 패자나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천하람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은 막판쯤에는 초반과 다르게 조금 이른바 김기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향후 행보 어떤 그 양상으로 천하람 변호사죠. 변호사의 이번 경선하는 과정을 보니까 네. 처음에 굉장히 수위가 높았어요. 아주 네. 비판적으로 나왔어요. 아, 뭔가 저 사람이 당내에서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경선에 이제 그 말미로 갈수록 당의 주류를 의식하는 대통령을 의식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앵커 생각처럼. 저는 그거는 뭐 바람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당정 분리와 당정 일체 모두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당정 분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이 정말로 대통령실, 과거의 청와대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과도하게 지난 정권 때, 노 정권 때 당정분리 집착했었죠. 당정분리 독트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당정 일체란 명분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이나 과거의 청와대가 당을 장악하는 거, 과거에 이제 제왕적 총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이 둘 중에 어느 지점을 선택해야 돼요. 그 천하람 후보가 전 처음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나중에 좀 목소리의 톤을 낮추는 거는 네. 그건 이제 대통령실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면 일단 투표에 불리하고 선거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 거니까 투표에 불리하고 나중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당원들과 배치될 수 있다는 거 우려된 것 같은데 우려 때문인데 천하람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천하람 변호사도 그렇다고 과도하게 친윤주를 의식하다 보면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잘 조화를 해내냐 문제예요. 당에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자꾸 비판한 이유가 상당히 올바른 소리를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논평가다, 평론가 같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론가들이. 근데 그 당에 있으면서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너무 객관적인 비판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당심이 멀어지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그럼 필요하죠. 당내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 개혁적 보수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는 문제예요. 정치라는 게 이상과 현실에 어느 한쪽이 지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현실주의 정치가 있는 것이고 이상주의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냐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양자를. 네. 그러면서도 그걸 잘 견제해 나간다면 훌륭한 정치인 될 수 있죠. 아직 젊으니까. 저는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얻었다. 굳이 정책 유불리를 따진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른바 친 이준석계로 처음에는 등장했지만 이후에 당 내에서 다른 세력과 좀 입지를 다진다든가 행보를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있다고 보세요? 그래야 된다고 보고 과도하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매몰된 이유가 전혀 없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일부 분석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과도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면서 오히려 천하람 후보의 존재감이 떨어졌다는 분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천하람 변호사가 향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다고 각을 질 이유는 전혀 없죠. 정치는 일단 참 플러스 정치, 더 센 정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꾸 각을 지고 척지고 뭐 졌다고 자기가 떠나고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가 같이 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의미가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장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과 새 지도부의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신임 당대표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일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전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다시금 이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책임론과 회의론이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곤혹스럽겠죠. 자기 주변에 있는 분 5분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 그 책보다는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책은 왜 도덕인가라는 책이에요. 그 왜 도덕인가 나름대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경제가 정치를 다 압도하고 있고 사회도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 왜 도덕인가 쓰냐면 도덕이 살아야 정의가 살 수 있고 무너진 원칙도 되살릴 수 있다. 그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거 마찬가지로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사건과 됐을 때
도덕이라는 잣대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따지면은 뭐 최측근이었었고 자기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첫 비서실장이었는데 이거는 검찰 때문에 죽은 거지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저는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거라고 좀 봐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자기 측근이 있게 되면 그러고 나서 또 바로 그냥 장애 집회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상식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회의람 속에서 뭐 비윤계라고 하는 의원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인간인지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에 가면 결국 민주당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와중 속에서 만약에 추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정말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 좀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위기예요. 정체성이 무너졌고 리더십이 무너졌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극성 팬덤 정치 때문에 무너졌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당화, 방탄 그리고 팬덤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민주당 지지가 정치에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지금 민주당이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수사, 재판이 진행될 때도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사퇴론에는 선을 그은 행보를 보였거든요. 이번 사안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계속 사퇴는 일축할 거예요. 그것도 역시 아까 국민의힘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이나 여러 가지 행동의 어떤 패턴으로 볼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어떤 뭐 일단 뭐 저기 만약에 또 체포 동의가 들어올 때 국회에 영장 심사를 받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르죠. 또 어떻게 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참 답답한 게 말이죠. 숱하게 하는 얘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대권 주자가 안 보이니까 총선거라는 건 어쨌든 대선 주자급 그 지도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은 당이 어려진다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리가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아무래도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뭐 검찰이 과하게 수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갈래가 많잖아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곤혹스럽겠습니다만 5명이 희생당하고 희생을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현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검찰공화국이고 사법 살인이고 사법 사냥이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전형수 씨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서실장 이름이 나오니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검찰의 광기다.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도요.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 이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인간의 어떤 목숨 위에. 근데 어쨌든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저도 일단은 상당한 애도, 물론 이제 뭐 조문을 갔었습니다만 애도를 표하고 정말 부덕에 소치다는 말이 이건 아주 원론적인 답이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 다음에 검찰이 광기다 이런 말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막 가고 더 거칠은 언서가 나온다는 건 저는 글쎄요. 그것도 전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지금 상당한 몫을 내고 있잖아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직격을 했고 김영 전 의원은 더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지난번 얘기 때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직은 당내 소수라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이 집단 지성이 대단히 무서워요. 집단 이성, 집단 지성이라는 게.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수사 관련된 리스크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어쨌든 총선거를 서너 달 앞두고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고인이 되신 네. 우리 전형수 씨 유서 내용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예사롭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책임질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저는 뭐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한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중간에 뭐 비대위 체제를 만드는 가능성도 있고 아예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죠. 그런데 보통 총선 4, 5개를 남겨놓고 비대위 체제로 간 거는 그동안 굉장히 많았지만 그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표가 사법 리스크 포함해서 지금 측근들이 사망으로 극단적 선택하는 게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특유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아무튼 뭐 민주당도 빨리 나름대로 사법 리스크 또는 방탄 정당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국면에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유서를 좀 짚어주셨지만 유족이 공개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들려오는 얘기를 토대로 보면은 이 대표에게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전 이 비서실장이 그 성남 FC 사건에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성남 FC 의혹 사건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단 말이죠. 아니 그 관련 영장에 적시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조사도 한번 받았어요. 검찰이 밝혔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대단히 억울해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었다, 네. 아주 청렴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제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게 울먹거리기도 하던데 아무튼 다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얘기가 그 예사론 얘기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무튼간에 그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이분도. 그런데 이제 유서에다 그런 얘기를 남겼다라는 거는 본인이 되게 억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결국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